이번에 소개할 책은 그래픽 디자인 뉴 베이식 이 책인데요. 점, 선, 면 그리고 조형적인 공간의 해석을 책에 실려있는 이미지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점, 선, 면은 디자인 집짓기의 블럭이다. 먼저 점은 공간에서 위치를 표시합니다. 기학 용어로서 점은 한 쌍의 X와 Y 좌표죠. 하지만 그래픽 관점에서의 점은 눈에 띄는 표식으로서의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자기 그림엔 조형성이 없냐고 물어봐요. 어떤 것을 그렸을 때 정확한 어떤 점이라면 점의 역할을 해줄 때 그것이 조형미 있어 보이지 단순하게 배치만 해놓고 그게 무슨 역할을 바라면 안 되겠죠. 크기, 위치,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서 점이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도 있고 주변에 녹아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일련의 점은 선을 구성하죠. 점이 많이 모이면 질감, 모양, 면을 구성하기도 해요. 다양한 크기의 조그만 점은 다양한 음영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미대 입시에서 건대 커디과 서울대 이대 실기 유형들을 보면 평면 조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요. 본인의 실력을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맹목적으로 표현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은 이런 이론적인 것을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과 함께 꼭 숙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곤 해요. 문장의 마지막은 점이죠. 점은 끝맺음이자 종결의 신호도 됩니다. 그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죠. 그 주제부라는 거를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중첩으로 나타내는데 그 안에 확실하게 눈에 띄는 점적인 요소를 하나 넣어요. 우리는 딱 그 포인트로 눈이 가게끔 만들죠. 그리고 선이 너무 지루하게만 이어질 때도 끝맺음을 점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선은 점이 무한히 이어진 것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이해했을 때 선은 길이며 너비가 아닙니다. 선은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이거나 움직이는 점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은 튀어나온 선이나 움푹 팬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기초과정 때 개체, 기하도형을 하나 그리다가 여러 개가 모여있는 형상을 그릴 때가 있어요. 특히 재질이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있는 그 틈새를 잘 활용하라고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거기도 면이지만 선이 하나 생긴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선은 구조와 모서리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선은 방향을 틀고 복제를 하면 면이 돼요. 그래픽 관점에서 선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두께, 질감, 우리가 채색한 선은 시각적 존재감을 결정짓습니다. 선은 움직이는 점이 만든 길이다. 선은 움직임이 만든다. 특히 점의 강렬하고도 온전한 휴식의 파괴가 만든다. 바실리 칸딘스키가 한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 책은 다른 디자인 서적이랑은 다르게 이제 미술 이론들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근데 글을 읽어 나갈 때마다 미대 입시에서 트렌디한 그 디자인 그림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게 만들어요. 면은 움직이는 선이 지나간 자리이며 너비가 있는 선입니다. 선이 닫히면 형태가 되고 경계가 있는 면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걸 종합해보면 형태는 모서리가 있는 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시에서 사용하는 면은 평면의 것도 있지만 입체감을 주어 표현하면서 공간으로 후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과 질감을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도 있고요. 이 책에서 나온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면 디자이너가 점, 선, 면을 표현의 도구로 사용해서 공간을 해석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공간에 푹 빠져 다양한 관점, 위아래 또는 심리적인 성향, 남자, 여자, 새우, 기린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공간을 관찰한 거예요.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선택한 공간의 이미지를 사진, 드로잉, 회화, 인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성해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시들은 그린섬에서도 조형 수업에서 활용했던 어떤 수업의 방식이에요. 주변 환경에서 조형미 있다고 여겨지는 풍경을 사진을 찍어오고 그것을 점선면,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해봤었는데 그 작업과 동일한 내용이 여기 책에 실려 있네요. 공간 속에서 균형은 요소의 바탕이자 요소의 생명이다. 완성되지 않은 디자인을 볼 때 특정한 곳에서 눈길을 뗄 수 없던 경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들. 저기 뭐지? 하는
이런 불협화음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는 요소의 비율과 배치가 서로의 관계에서 그리고 주변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너무 크거나 너무 빽빽하거나 정렬이 잘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저희 학생들 그림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시각적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하나 이상의 물체 무게감이 공간에서 골고루 혹은 비율대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마치 방에서 가구를 배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형태와 공간의 균형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요소를 움직여야 합니다. 커다란 요소는 더 작은 것과 함께 두고 어두운 물체는 더 밝은 물체에 맞춰줘야 하는 거. 이거 우리 디자인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죠. 균형이라고 했을 때 혹은 대칭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정말 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들은 이 설명들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대칭적 디자인도 공통의 축을 따라 적어도 두 면에 같은 요소가 있다는 뜻으로 본질적으로는 안정적인 걸 뜻하죠. 대칭이라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너무 정적이잖아요. 지루하고. 이 책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줄타기 고개사가 균형을 잡을 때는 공간 속의 위태로운 줄을 건너면서 계속해서 무게를 이동시키지만 정제된 움직임을 유지합니다. 우리도 그림에서 대비되는 크기, 질감, 색채, 형태를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감을 상쇄하거나 강조하며 고개사의 역동적인 균형감을 구현하는 거예요. 리듬 같은 경우엔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패턴을 말하죠. 근데 지속적이고 반복만 한다면 지루하죠. 강약을 조절하면서 변화와 변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듬의 표현이라고 하면 강약을 조절하면서 무게감에 차별을 두지만 그 밑바탕에는 구조적인 동질감이 있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균형과 리듬이 같이 움직일 때 안정감과 독특한 생동감이 있는 조형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르게이 포로스토프스키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나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에 세심하게 주목하는 편이다. 그래서 물체를 배치할 때 선과 모서리가 만드는 리듬에 이끌려 관객의 시선이 이미지를 따라 초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주제로 그린 그림을 쭉 걸어놓고 그 그림들을 평가할 때 그때를 잘 생각하면 지금 인용한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지금 진행하는 미대 입시 모든 실기 과목에서 저희 학생들이 그림을 완성해두고 내 그림은 주제부가 작다, 뭐 크다, 조합이 단조롭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들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구나, 이런 걸 또 느꼈어요. 저희 학생들한테 메모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메모? 정확히 내가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 내 그림이 어떤 힘을 가지고 싶은 건지, 그런 것들은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특히 경력 있는 친구들은 더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케일은 상대적이다. 그래픽 요소는 그 주변을 둘러싼 다른 요소들의 크기, 위치, 색깔에 따라 더 크거나 작게 보일 수도 있다. 요소가 전부 같은 크기일 때 디자인은 밋밋하게 느껴지죠. 크기가 대비되면 긴장감뿐 아니라 깊이와 움직임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면에 배치를 할 때 화지에서 잘려나가는 크기의 개체를 그릴 때도 있어요. 스케일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이 예시를 보면 이 더 큰 원형이 특히나 더 커 보이는 이유는 화지 가장자리 밖에까지 잘려나갔기 때문이죠. 이런 효과들을 우리도 입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익숙한 물체, 또 익숙한 스케일. 우리는 어떤 물체 간의 스케일에 대한 감이 있죠.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다 보면 공간적 착시와 개념적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타이포그래피 예시도 한번 보면 화지 위에 위치뿐 아니라 스케일에 변화를 줌으로써 한 단어 혹은 짝을 이루는 단어의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스케일의 대비는 움직임과 깊이를 암묵적으로 보여주면서 중요도의 차이도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